2026년 4월 6일 한 숫자가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304조 5천억 원. 2025년 우리나라의 총 부채 규모입니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 1300조 원의 벽을 넘었습니다. 국민 한 명당 2524만 원의 빚을 진다는 계산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라 빚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난 빚도 없는데 하고 말이죠. 바로 그 생각이 왜 위험한지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나라 빚과 내 지갑은 무관하다는 믿음은 사실 큰 오해입니다. 그 대가는 10년 뒤에 찾아오기 때문이죠. 먼저 1304조 원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현실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모든 빚에는 당연히 이자가 따라붙습니다. 작년에 이자로만 나간 돈이 28조 2천억 원, 올해는 3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불과 4년 만에 이자 부담이 10조 원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하루에 이자만 820억 원, 1시간마다 34억 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짧은 순간에도 이자는 10억 원 넘게 쌓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빚 때문에 매 시간 34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총액보다 더 와닿는 것은 바로 한 사람당 짊어진 빚입니다.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2,524만 원의 빚을 안고 살아갑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억 원이 넘는 웬만한 전세 보증금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액의 채무자가 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채 증가 속도입니다. 2016년 600조 원대였던 국가 채무는 팬데믹을 거치며 급증해 2022년에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1,300조 원까지 돌파한 것입니다. 10년 만에 나라 빚이 2배로 불어난 셈입니다. 만약 우리 집 부채가 10년 만에 2배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문제의 본질은 이 빚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빚을 내는 국채 발행 것이죠. 빚을 내면 당장은 누구의 주머니도 가벼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혜택은 현재 세대가 누리고 부담은 미래로 미뤄집니다. 그 청구서는 결국 우리의 세금과 다음 세대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구조 탓에 나라 살림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재정은 개인과 다르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빚은 세금, 금리, 물가라는 통로로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작년 정부는 684조 원을 썼지만 수입은 637조 원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약 47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는 더욱 중요합니다. 연금 등을 제외한 실제 재정 적자는 10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년 연속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빚을 늘려왔습니다. 이 부족분은 또다시 국채 발행, 즉 빚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늘어난 빚의 이자는 결국 미래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공공요금 인상,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그 비용은 이미 청구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우리 집 살림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역시 작년 보고서에서 수입은 늘리고 씀씀이는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즉 세금을 더 걷든 정부 지출을 줄이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금리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소 어려워 보여도 원리를 알면 가장 와닿는 경로입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시중에 국채가 더 많이 풀리게 되죠. 채권 물량이 많아지면 값은 떨어지는데 채권 가격과 금리는 시소 같아서 금리는 오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시장에 오이가 갑자기 10배나 많이 나오면 오이값이 떨어지듯이 국채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빵가게 주인이 100만 원을 빌리면서 1년 뒤 110만 원으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자율이 10%인 셈이죠. 그런데 빵가게 주인 50명이 동시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돈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자는 오릅니다.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은 마치 수백조 원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과 같습니다. 이 여파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곧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 신용대출 이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대출을 가진 분들의 이자 부담이 이번에 공개된 나라 빚 134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에도 기준금리를 2.5%에서 묶어두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 가계 빚 문제에 재정 악화 불안까지 겹쳐 통화정책의 폭이 좁아진 것입니다. 금리 정책은 함부로 인하했다간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커질수록 정책 운용의 폭은 줄고 그 피해는 결국 빚을 진 가게가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경로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진 않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죠. 정부가 빚으로 돈을 풀면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치킨 가게는 한 곳뿐이고 100명의 주민이 각각 10,000원을 가졌다면 치킨 값은 10,000원이겠죠. 그런데 정부가 이 주민 100명 모두에게 10,000원씩을 더 지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민들은 각자 20,000원을 갖게 됐지만 치킨 공급은 그대로입니다. 돈만 2배가 됐으니 치킨 값도 20,000원으로 오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의 돈 풀기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2년 전과 오늘의 영수증을 비교하면 이것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지갑 속 현실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왜 대다수는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길까요? 그 충격이 한순간에 닥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로 서서히 우리 삶에 파고들기 때문이죠. 당장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대신 내년 건보료가 좀 오르고 몇 년 후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식으로 다가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니 무관하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착각이 사회 전체로 퍼지면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목소리가 약해져 더 위험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지금 당장은 내 생활에 변화가 없는 듯 느껴져 복지는 늘리고 세금은 줄여달라는 요구가 커지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재정 환상이라 칭합니다. 공짜 지출은 결국 누군가의 세금이나 미래의 빚이라는 사실을 잊는 집단 착각입니다. 그 결과 100조 원대 재정 적자가 2년째 이어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 변화라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가 더해집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의료, 복지, 연금 등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자동으로 커집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로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세금을 낼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쓸 곳은 많은데 벌이는 줄어드는 셈이죠. 이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1,304조 원이 나라 빚의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국가 부채는 2,77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 군인 연금까지 더한 액수이며 심지어 국민연금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숨겨진 숫자는 상상 이상입니다. 모델, 국회 기재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의 잠재 부채가 1,575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1,052조 원과 군인연금 267조 원까지 합하면 2024년 기준 실질적인 나라 빚은 4,063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18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건강보험 같은 다른 사회보험의 숨은 빚까지 더하면 액수는 훨씬 불어나지만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히 알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며 무엇을 빚으로 볼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에 참고자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말하는 인당 빚 2,524만 원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차분하게 현실을 한번 짚어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나라가 파산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는 아닙니다. 경제 규모 대비 나라빚 비율이 우리는 49%로 일본의 250%나 미국의 120%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외환 보유고도 넉넉하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이니 정부의 이런 설명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경제는 현재 상태보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올해 나라빚은 약 11%나 늘었습니다. 경제가 11%씩 성장하지 못하는데 빚만 그만큼 늘면 빚의 비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46%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 49%로 불과 1년 새 3%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이런 속도라면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이 GDP의 250% 빚을 지고도 버티는 건 자국민이 채권자이기 때문인데 그런 일본마저 최근 금리가 오르자 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빚의 비중이 낮다는 건 시간이 좀 있다는 의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1990년대 거품 붕괴 후 일본은 정부 돈으로 경기를 살리려 했고
그 결과 30년간 나랏빚만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일본 가정은 어떤가요? 월급은 물가를 못 쫓아간 지 수십 년이고 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은 이제 성장 멈춘 나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높은 저축률 덕에 나라 빚을 자체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이 더 빨리 약해지고 국내 자본도 튼튼하지 않아 일본처럼 버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 즉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당 2,524만 원이던 나랏빚은 총액이 1,412조 원을 넘기며 개인 부담액도 약 2,706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빚은 느는데 사람은 주니 개인이 짊어질 몫은 이중으로 무거워지는 셈이죠.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져야 할 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2,524만 원보다 훨씬 커질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재정 건전성을 지킬 규칙조차 없습니다. 나랏빚은 GDP의 60%,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3% 아래로 막자는 법안이 몇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빚이 늘어도 제동을 걸 공식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이 또 있습니다. 정부 빚은 나라가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우리 국민이 갚는 겁니다. 매년 30조 원 넘는 이자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그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사라집니다. 이 빚 독촉장은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아올 겁니다. 우리가 갚지 못한 원금은 투표권도 없는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현재 세대도 힘들지만 미래로 갈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혜택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부담은 우리와 다음 세대가 같이 짊어지는 이 방식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합니다. 인구가 주는 나라에서는 이 불공평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민주주의가 가진 기묘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돈을 쓰자고 결정하는 건 지금의 유권자인데 그 책임은 투표권 없는 미래 세대가 지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세금에는 민감해도 빚내서 혜택을 받는 것에는 둔감합니다. 정치는 바로 그 본능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고요. 나랏빚 문제가 단순히 경제를 넘어 구조적인 정치 문제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나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2,524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될 20년 후 그 빚이 얼마가 될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나랏빚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국가 채무 규모보다 증가 속도, 이자 부담 주체, 그리고 내 대출 금리에 미칠 파급력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 물가와 어떻게 직결되는지 아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개인은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다면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현금이 너무 많다면 물가 상승을 방어할 자산을 일부 편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향후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기에 10년, 20년 뒤의 현금 흐름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 혜택이 유지될 거란 생각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 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공공의료나 교육 지원, 연금 지급액 같은 항목들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가 국민연금에만 의존해 노후를 그리면 그 계획은 매우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게 됩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 사회 안전망도 약해지므로 경제적 자립은 국가 채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를 아는 분은 10년 후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6일 정부의 국가 결산 보고서는 그냥 넘길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금, 대출이자, 장바구니 물가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1,304조 원이라는 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통장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세대에게는 이미 청구된 빚입니다. 국가 채무가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셨다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국가 부채가 내 문제로 와닿았는지 혹은 아직 먼 얘기 같은지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좋아요는 이 콘텐츠가
더 널리 퍼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